여성을 위한 데일 카네기 지음, 김문주 옮김. 1장 젊고 건강하고 유쾌하게 살자. 6번째, 근심의 뿌리를 해결하자. 캐리어의 3단계 위기 대처법. 캐리어의 3단계로 위기를 벗어난 서규 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계 고민 해결법. 근심의 한계점.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센스. 6번째, 근심의 뿌리를 해결하자. 캐리어의 3단계 위기 대처법. 이 책을 다 읽기 전에 근심 걱정을 떨쳐낼 방법을 알고 싶은가? 조금이라도 빨리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캐리어 씨의 비법을 소개하겠다. 냉방 설비업계 최고 엔지니어였던 윌리스 캐리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知名도 높은 캐리어 냉방 설비 기업을 세운 선구자이자 기업가이다. 난 언젠가 뉴욕 엔지니어 클럽에서 캐리어 씨와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는 근심 걱정을 극복해내는 탁월한 묘책을 내게 들려주었다. 젊었을 때 난 버팔로 기업에서 근무했었다네. 당시 상사는 내게 미주리 주에 엄청난 비용이 투자된 유리 가공 공장에 공기 청정 설비를 가설하라는 임무를 주었지. 유리 공장 내 엔진 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공기 중의 이물질을 깨끗이 걸러내는 작업이었어. 당시에 설치할 공기 청정 설비는 무척 좋은 것이었지. 하지만 난 이전에 딱 한 번밖에 설치해 본 적이 없는 데다 설치 환경도 크게 달랐지. 게다가 작업할 때 미처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는 바람에 애초에 약속했던 것만큼의 성능이 나질 않았어. 난 너무 당황한 나머지 누군가에게 머리를 심하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어. 속이 뒤집혀 참을 수가 없었고 근심 걱정에 불면증까지 생길 정도였지. 하지만 걱정해봤자 나한테 이로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고 결국 더 이상은 걱정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렸어. 이 방법은 정말 효과적이었지.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난 근심을 털어내는데 여전히 이 방법을 사용한다네. 정말 간단하고 누구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이지. 첫째, 실패로 초래되는 최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예상해보는 걸세.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내가 감옥에 가거나 총살을 당할 리는 없다는 거지. 물론 직장을 잃거나 회사 측의 투자 금액 2만 달러를 날려버릴 수는 있겠지. 둘째, 현실을 직시하는 거네. 난 스스로에게 이번 사건으로 경력을 망치거나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지. 그럼 그땐 직장을 바꾸면 되지 뭐 라고 다짐했지. 그래서 난 사장님께 업체 측이 새로운 방안을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험비 2만 달러가 들겠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일종의 시범 사례로 여긴다면 연구비로 책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라고 말하기로 결심했네. 셋째, 그 이후에 난 평정심을 되찾았다네. 그리고 이미 감수했던 최악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였지. 난 예상되는 손실 2만 달러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갖 방안을 다 생각해냈다네. 그리고 수차례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 보니 문제는 순차적으로 자연스레 해결되더군. 결국 5,000달러짜리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지. 만약 그때 계속 걱정만 하고 있었다면 절대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을 걸세. 근심 걱정은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이지. 근심에 잠겼을 때는 온갖 생각이 뒤죽박죽으로 엉켜 냉철한 판단력을 잃게 되네. 하지만 일단 용감하게 최악의 상황을 직시하고 잡념을 떨친 채 주의력을 집중시키면 어떤 난제든 해결할 수 있어. 그때부터 난 줄곧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지. 덕분에 난 지금껏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다네. 캐리어의 문제 해결 방식은 대체 왜 유용할까? 이는 끝도 없이 펼쳐지는 5만 가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히 자신의 입장을 따져볼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본인의 처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어찌 창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응용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현실을 직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불행한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불행을 극복하는 첫 번째 열쇠이다.
린 위탕의 명저, 생활의 발견에도 이와 같은 철학이 등장한다. 심리적 평온함이란 공경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야 영혼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이야말로 진정 영혼의 잠재력을 해방시켜주는 방법이다. 일단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레 어떤 상황이든 수용할 수 있고 캐리어의 말처럼 난 곧바로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고 그제야 비로소 올바로 사고를 할 수 있었다가 실현된다. 정말 깊이 공감되지 않는가? 캐리어의 3단계로 위기를 벗어난 석유 상인. 다른 사람들이 캐리어의 비법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궁금한가? 우리 세미나에 참석했던 뉴욕의 석유업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 사기를 당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요. 영화 속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제게 일어나다니. 하지만 정말로 협착꾼들에게 당한 겁니다. 당시 저희 회사에선 상당히 많은 트럭과 트럭 기사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세계 2차 대전 무렵이라 석유 공급에 엄격한 제한이 있었고 저희가 운송하는 석유 공급량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는데 일부 기사들이 운송 물량을 조금씩 빼돌려 몰래 개인 고객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부 시찰 요원을 자칭하는 사람이 증거 자료를 지방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제게 돈을 요구했고 전 그제야 회사 내에서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건이 저 개인과는 무관한 일이라 해도 회사 책임자로서 직원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 일이 법원에 넘어가면 분명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될 것이고 곧바로 회사의 신임도가 바닥으로 추락하겠지요. 24년 전 부친께서 세운 이 회사에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던 저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전 근심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장장 3일 밤낮을 뜬 눈으로 샜지요. 가마솥에 들어간 개미처럼 초조하고 불안해서 죽겠더군요. 그자가 요구한 5,000달러를 그냥 줘버릴까? 아니면 이 망할 자식에게 본때를 보여줄까? 어떻게 해야 이 악몽을 끝낼 수 있을까? 그러던 일요일 저녁 무심코 집어든 책이 바로 카네기 공개 강연 세미나에서 받은 근심은 어떻게 극복하는가였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씨가 역경을 극복해낸 에피소드를 읽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을 주지 않아서 이 협작꾼이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그때 벌어질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 최악의 경우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여론의 호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사업이 망한다면 그렇게 되라지. 또 뭐가 있겠어. 정말 사업이 망해도 직장은 다시 구할 수 있을 테니 그건 다행이잖아. 나야 그간 석유산업 분야에 상당한 경력을 쌓았으니 여러 기업체에서 앞다투어 스카우트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 기분이 나아지면서 며칠간의 고뇌가 점차 사라졌습니다. 점점 평정심을 되찾게 된 저는 놀랍게도 명철한 사고 능력까지 회복했습니다. 곧바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3단계 방안을 생각했지요. 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상황을 변호사에게 말한다면 그는 어쩌면 제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을 제시해줄지도 몰랐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동안 제가 얼마나 멍청하게 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해결책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저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게지요. 다음날 아침 변호사와 상의하리라는 결심이 서자 그날 저녁은 마치 죽은 듯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냐고요? 이튿날 아침 변호사는 제게 지방 검찰관을 찾아가 현 상황을 솔직히 말하라고 제안했고 전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검찰관이 말하더군요. 정부 공무원을 사칭하는 그 작자는 사기꾼이며 이런 사기 사건이 벌써 몇 달 전부터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게다가 그는 마침 경찰에게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지난 3일 동안 5,000달러를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뜬 눈으로 고민했던 저는 이 소식을 듣고서야 한숨을 돌리고 마음의 짐을 벗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그 어떤 스트레스나 고민도 캐리어의 3단계를 활용해 대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자신의 삶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다.
역경을 부정하고 현실을 도피한 채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구하지 못하는 탓이다. 미래를 창조하는 대신 고통 속에 침잠하여 도무지 아군에서 벗어날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은 결국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캐리어가 2만 달러짜리 계약에서 영감을 얻었다면, 어느 석유업자가 사기꾼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이 캐리어의 3단계 위기 대처법을 실천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는 당신에게도 무척 유용하지 않겠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계 고민 해결법. 앞서 말한 캐리어의 방법으로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다. 결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또 다른 영험한 방도가 있을까? 키플링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내겐 6명의 충직한 종이 있다. 삶의 모든 지혜를 일러준 그들의 이름은 바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이다. 우리는 각종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아야 한다. 여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려주는 매우 실용적이고 간단한 3단계 고민 해결법이 있다. 1. 사실을 확인한다. 2. 사실을 분석한다. 3. 결정을 내린 뒤 곧바로 행동에 옮긴다. 1. 사실 확인. 첫 번째 원칙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 확인 여부가 왜 그리 중요할까? 그간 20여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정신적 조언을 해줬던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부장 혹스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의구심이야말로 근심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고민거리의 반수 이상은 불충분한 사실을 근거로 정확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무척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고 했을 때 전 그날이 오기 전에는 결코 어떤 해결책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죠. 덕분에 머리 아프게 걱정하지도 초조해하지도 잠을 못 이루지도 않습니다. 관련 자료를 축적하는 데 온 에너지를 집중하다 보면 화요일쯤에는 충분한 자료가 모이게 되죠. 그러면 보통 문제는 순리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상황이 명쾌하게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주옥 같은 말을 다시금 되새겨보자.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상황이 명쾌하게 정리된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행동하는가? 에디슨은 일찍이 게으름 부릴 생각은 하지 마라. 사색에는 지름길이 없다라고 엄중히 지적한 바 있다. 실제 객관적인 자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만 집중한 채 그 외의 것들을 관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 행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근거 자료에만 집중하다. 이들은 물론 우리의 관점에 정확히 부합한다. 본인의 고정관념을 제멋대로 합리화하며 고집불통으로 변해가고 만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모루아는 이렇게 말했다. 개인의 취향에 부합하는 모든 일은 감정적으로 옳다고 느껴진다. 반면 신기에 거슬리는 모든 일은 우리를 분노케 한다. 물론 근심에 빠져 있을 때는 냉철하게 사고하기가 쉽지 않다. 근심이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기운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료를 수집할 때 다음 2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근심의 함정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사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부정적인 정서를 배제한 채 좀 더 냉정하고 공평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스스로를 상대방의 변호사라고 가정해보자. 즉, 수집하는 정보가 내 의견에 반대되는 현황을 반박하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어 2가지 관점에서의 사실을 모두 꼼꼼히 적어 놓는다. 답안은 일반적으로 2개의 극단적인 결과 속에서 찾게 되는 법이다. 핵심 증거를 찾아내기 전에는 당신뿐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도 대법원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그러니 혹스 씨의 일처리 방식대로 공정한 태도로 자료를 모으기 전에는 결코 함부로 결론을 내리지 말자. 기초 산술부터 잘못되었다면 답을 찾기 어려운 게 당연하다. 만약 2 더하기 1을 5라고 가정했다면 온갖 지혜를 다 짜내더라도 정확한 답이 나올 리 있겠는가? 더욱 신기한 건 세상에는 2 더하기 2를 5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옥수 씨가 말한 것처럼 냉정하게 이지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즉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것이다.
2. 사실 분석. 그러나 자료를 모으기만 하고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난 상당한 노력을 지불하고 나서야 노트 필기가 문제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깨달았다. 실제로 모든 문제와 관련 자료를 종이 위에 명확하게 기술해두면 결정을 내리는데 무척 유용하다. 미국의 발명가 캐더링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문제 자체만 명확히 밝혀내도 절반쯤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에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는 속담이 있다. 몇 년 전 알게 된 리치필드 씨는 동양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기업가였다. 1942년 일본군이 상하이에 진주했을 당시 그는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다음은 그가 들려준 이야기이다. 일본군은 진주만을 폭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하이를 점령했습니다. 당시 저는 아시아 생명보험회사의 상하이 주재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일본군은 곧 회계감사 업무를 맡은 해군 장성을 파견해 우리 회사의 상하이 자산을 모두 청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협조하는 수밖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었으니까요. 전 모든 회사 장부를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처분 목록에서 미화 75만 달러짜리 보험금 부분을 빼두었죠. 이 금액은 아직 결산되기도 전이었고 실제로도 상하이 지사가 아닌 홍콩 지사의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약 이런 사실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전 죽음을 면치 못할 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 전 다행히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회계 담당자가 말하길 당시 일본 군관이 폭풍같이 분노하여 저를 도둑놈, 사기꾼이라 욕하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더군요. 감히 천황의 군대에 대적하려는 놈이라면서요. 그 말은 곧 저를 브릿지 하우스에 쳐넣겠다는 의미와 같았습니다. 브릿지 하우스, 당시엔 지옥이나 다름없다는 그 일본군 고문실에 끌려가느니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친구들 몇몇은 이미 그곳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다 시체로 나오기도 했죠. 바로 제가 그런 곳에 끌려가게 된 겁니다. 일요일 오후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전 머릿속이 백지창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 숨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몇 년 동안 해오던 습관대로 책상에 앉아 두 가지 의문점과 답안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보다 글로 기록하는 것이 생각을 명확히 정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1. 내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난 내일 아침 브릿지하우스에 끌려갈 것을 걱정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타자기 앞에서 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일본 군관에게 최선을 다해 해명한다. 하지만 영어를 모르는 그에게 통역을 통해 설명하다가는 자칫 그의 분노를 더 자극할 수도 있다. 그의 잔혹한 성정을 생각해보면 날 브릿지 하우스에 넣고 목을 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리라. 2. 이곳에서 도망친다. 불가능하다. 매일 사무실에 와서 감찰하는 그들은 줄곧 나를 감시하고 있다. 혹시라도 도망치다 붙잡히면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3. 집에 머물며 사무실에 나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럴 경우 일본 군관은 곧바로 날 체포할 것이다. 그리고 변명의 기회도 없이 곧바로 브릿지 하우스로 보내버릴 것이다. 4. 월요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출근한다. 일본 군관은 바쁜 나머지 이 사건을 미처 생각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혹여 생각하더라도 이미 냉정을 되찾은 뒤라 날 추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난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된다. 설사 그가 나를 찾더라도 내겐 변명의 기회가 있다. 결국 평소처럼 출근할 경우 브릿지하우스를 피할 수 있는 2가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각기 다른 4가지 계획을 검토해본 뒤 전 월요일에 평소처럼 출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자 긴장감이 스르르 풀리고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무실에 나갔을 때 일본 군관은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그는 평상시처럼 저를 힐끗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6주 후 감사합니다 하느님. 그는 동경으로 파견되어 갔고 제 걱정거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일요일 오후 앞으로의 행동 방향과 결과에 대해 차분히 써내려간 덕분에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리치필드 씨는 대형 금융기업의 아시아 지사장으로 승진하여 아시아 비즈니스계에 무척 중요한 미국 기업가로 명성을 떨쳤다. 아마도 근심 걱정과 난제를 올바로 분석, 해결할 수 있는 습관 덕분에 탁월한 성취를 이룰 수 있었으리라.
우유부단한 상황은 마치 가시방석처럼 사람을 불안감으로 몰아넣는다. 그날 리치필드 씨가 평정심을 찾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면 밤새 초조함과 불안감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월요일에 출근해서도 당황하고 초조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로 일본 군관에 의구심을 샀을 수도 있다. 근심 걱정의 50%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사라지고, 나머지 40%가량은 실제 행동에 돌입할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정확한 판단 자체가 이렇게 중요하다. 3. 결정 그리고 실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문제의 핵심을 곧바로 파고든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규칙이 있다. 바로 행동하는 것.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자료를 한가득 분석해봤자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일단 결정을 내린 뒤 행동할 때는 절대 망설여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 제임스가 여기서 말한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말은 걱정은 접어두라는 뜻이다. 즉, 일단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명확한 판단을 내린 후에는 곧바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의구심을 품을 필요도, 뒷일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한 번은 오클라호마주의 석유업계 거물 월터 필립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그는 어떻게 결정을 실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오히려 근심이 쌓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론 지나친 우려와 걱정이 독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결정하고 곧바로 행동하며 뒤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지금 고민이 있다면 리치필드 씨의 방식으로 걱정거리를 해결해보자. 1. 내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2. 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나? 3. 결정한다. 4. 행동한다. 근심의 한계점. 어떻게 하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만약 내가 그 비법을 공개한다면 이 책은 금세 베스트셀러가 되리라. 사실 대부분의 성공인은 다음과 같은 명쾌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투자 상담사 로버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텍사스를 떠나 막 뉴욕에 왔을 때 제 수중에는 친구들이 모아준 투자금 2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주식 투자에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돈을 몽땅 날리고 말았지요. 제 돈이었다면 그나마 상관없겠지만 친구들의 투자금을 모두 날렸으니 그야말로 낭패였지요. 친구들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전 그들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주변인의 의견에만 귀대어 요령을 피웠다는 생각이 들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해 제대로 배우기 전에 다시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요. 이후 전 최고의 주식시장 분석가 캐슬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투자 경험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그라면 단지 운에 기대어 성공했을 리는 없을 테니 그에게 정확한 투자 지침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저는 그의 과거 투자 방식을 확인한 뒤 제게 기중한 거래 원칙을 알려주었습니다. 전 매번 거래할 때마다 손절기를 정해둡니다. 예를 들어 50달러짜리 주식을 살 때면 거래 하한선을 45달러로 정하는 것이지요. 만약 주가가 수치 아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매매되도록 설정해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매수 금액이 낮을 경우에는 10, 25, 심지어 30달러까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악의 경우라도 손실액은 5달러에 그치고 맙니다. 이 원칙 덕분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저는 아직도 이 방법을 고수합니다. 사실 이 원칙은 주식시장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역시 감정의 한계점을 정해두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일례로 예전에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곤 했다. 하지만 한 번은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빌, 난 자네를 딱 10분만 기다릴 걸세. 10분 안에 오지 않으면 약속은 없던 걸로 하지. 난 가버릴 테니까. 이런 방법을 왜 일찍 알지 못했을까 싶다. 그랬다면 그동안 숱한 근심 걱정에 초조, 불안해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말이다. 감정의 한계선을 정할 줄 알게 된 나는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낸다. 데일 카네기, 이건 이렇게 근심할 필요가 없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센스. 30이 되어갈 무렵 난 제2의 토마스 하디와 같은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유럽에서 2년간 머물며 갖은 고생 끝에 대작 눈보라를 완성했다. 하지만 출판사 측의 반응은 냉랭했다. 이 작품은 지독히
이 작품은 지독히 형편없으며 당신에겐 작가의 재능 따위는 없다. 칼날 같은 편집자의 비판에 얼어붙은 채 사무실을 나서면서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맛보았다.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단을 내려 했다. 그렇게 멍한 기분으로 일주일을 보낸 나는 당시 근심의 한계점을 정하라는 원칙 따위는 알지 못했지만 막연히 그런 한계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소설에 쏟아부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다시 성인교육 분야로 되돌아온 나는 이후 지도자 세미나 코스를 개설하고 몇 권의 저작물을 집필했다. 매번 이 일을 떠올릴 때면 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솔직히 그때 이후로 단 하루, 아니 1시간도 내 재능과 소질을 낭비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여성들이여, 근심의 한계선을 정하자. 그러면 삶을 좀 더 여유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